한 마을에 이타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타 씨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지만 그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 이론을 접하게 되었고 그는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타 씨는 마을에서 가장 큰 강당을 빌려 주민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하며 강당에 모였습니다. 이타 씨는 무대 위에 올라 환한 미소로 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효과적 이타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호기심을 보이자 이타 씨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가족은 작은 시골에서 살고 있었고 그들의 목표는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가족은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은 아이들의 교육이었죠. 그들이 교육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마을 전체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도서관에 책을 기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들의 작은 노력이 마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이 받은 교육을 통해 더 큰 기회를 얻게 되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효과적 이타주의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문제 중에서 어디에 우리의 자원을 투입할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감명받은 주민들은 각자 자신들의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역 자선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더 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타 씨는 청중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작은 변화들을 통해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실천한 것이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이타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는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 이론을 마을에 전달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매년 그날을 기념하며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 자신들의 성과를 나누고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한 젊은 학생 미나가 있었습니다. 미나는 항상 왜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 이유와 의도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대학교 철학 수업에서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행위 이론에 대해 배웠고 그 이론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미나는 앤스콤의 논의를 통해 모든 행동에는 항상 어떤 의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미나가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는 사람들로 붐볐고 테이블마다 웃음과 대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 음료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매우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며 빈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한 빈 테이블을 찾아 앉았고 갑자기 테이블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미나의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미나는 앤스콤의 이론을 떠올리며 단독적인 행동의 표면적 관찰이 아니라 그 남자의 행동 배후에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아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전화를 받으려는 것일 수도 있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 남자의 행동이 단순히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한 여성이 카페로 들어왔고 그 남자는 즉시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로 다가왔고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미나의 친구들도 그 남자의 행동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미나는 앤스콤의 이론이 실제 상황에서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표면적인 행동만 보고 판단하려 하지만 행동의 진정한 의미는 항상 내면이 의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의도를 이해하면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어. 그날 이후 미나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항상 이면이 의도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앤스콤의 이론은 단지 철학적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나와 그녀의 친구들에게 일상적인 이해와 공감을 더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은 이제 누군가의 행동을 단순히 판단하는 대신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작은 변화였지만 그들의 인간관계를 좀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모두가 존경하는 현명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의 조언을 구했고 그의 말은 마법처럼 그들의 삶을 나아지게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인 에밀리는 할아버지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대도시로 가서 더 좋은 직업을 찾고 싶어요. 하지만 제 가족과 친구들은 제가 여기 남아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게 진정한 내재적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에밀리에게 작은 숲속 오솔길로 산책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을 거닐다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주변의 새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재적 이유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단다. 그것은 단순히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동기를 찾는 것이지.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내재적 이유를 찾을 수 있죠? 할아버지는 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내재적 이유를 찾는 것, 마치 숲에서 숨겨진 길을 발견하는 것과 같단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너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행복한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에밀리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니 도시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그녀의 진정한 욕망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그녀에게 속삭여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결심을 읽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렴, 내 결정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하기보다는 내 내면의 목소리에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믿는 것을 따르려는 그 용기야말로 강력한 내재적 이유란다. 에밀리는 할아버지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머물러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향해 과감히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에밀리는 대도시로 떠났고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만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동기와 욕망에 의해 이끌린 행동은 가장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하며 내재적 이유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혜는 마을 전체에 걸쳐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더 행복하고 성취감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재적 이유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스스로의 진정한 욕망에 이끌린 선택의 힘을 의미하며, 그것은 개개인이 자아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촌락에 지혜로운 늙은이라 불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피푸스였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 및 지혜를 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은 산과 계곡에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대자연의 힘에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큰 폭풍이 마을을 덮쳤고 마을의 작물과 가축들이 무척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걱정과 불안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에피푸스를 찾아가 어떤 자세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할지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에피푸스, 우리는 이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앞으로의 생계가 걱정입니다. 한 농부가 거의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자네들의 걱정을 이해하네. 하지만 내가 한 가지만 묻고 싶네. 에피푸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폭풍을 자네들이 막을 수 있었던가? 농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이는 자연의 힘이니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폭풍을 막지는 못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겠는가? 에피푸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조용히 생각하다가 한 젊은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모아서 다시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힘을 모아 서로 돕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울 수도 있지요. 맞네. 그것이 바로 자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네. 에피푸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부의 큰 일들은 우리가 쉽게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에피푸스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전보다 더 강인 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고 사람들은 폭풍 이후에도 에피푸스를 찾아와 그의 조언을 들으며 자신의 내적 통제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 마주할 때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피푸스의 지혜는 세대를 넘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픽테토스의 철학에서 암시하는 바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